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박재덕입니다. 오늘 제가 한미 방위비 협상 무엇이 쟁점인가를 가지고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 간의 방위비 협상,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 분담이죠. 11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타결되지 못하고 아마 내년 1월까지 협상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과연 쟁점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될까,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1953년에 이제 체결이 됐죠. 그래서 1954년에 국회에서 비준이 됐습니다. 1991년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미국이 부담을 했습니다. 1966년에 체결됐던 주한미군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라고 그러죠. 소파에 근거한 건데요. 소파의 제5조 1항과 2항에 의하면 한국은 주한미군의 시설과 대지를 이제 무상으로 공유를 하죠. 그렇지만 기타 미군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이제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1년까지는 미국이 이제 주로 주한미군 경비를 부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980년대 중반에 미국이 쌍둥이 적자로 경제적 위기가 오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한국은 1980년대 중반 후반만 되면 이미 신흥 경제국이 됐고, 그래서 미국의 요청으로 연합방위 증강 사업과 전쟁 예비 물자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소파에 하면 이제 한국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미국의 요청으로 한국이 일부 비용을 이제 부담을 했던 것이죠. 조금 아까 이제 1991년까지는 미국이 주로 부담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왜 1991년이냐 하면 1991년에 미국의 요청으로 소파 5조에 대한 특별협정이 맺어집니다. 이게 스페셜 메저스 어그리먼트인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SMA 협정이거든요. SMA 협정에 의하면 소파 5조 2항에 규정된 경비에 추가해서 주한미군의 어떤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를 일부를 이제 한국이 부담하고 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경비 일부도 이제 부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양국이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미국의 군인이니까 당연히 미국 정부가 인건비를 제공을 하겠죠. 미군 말고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고 있는 민간인 고용자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할 수 있게끔 된 것이고, 그럼 분담액은 어떻게 하느냐? 분담액을 한국과 미국 간의 이제 협상에 의해서 분담액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총 10번의 협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제 제 11차 협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유효 기간이 보통 한번 협정을 맺을 때마다 3년 또는 2년이고요. 최근에 이제 5년까지 됐다가 2018년에는 1년 기간으로 이제 협정이 맺혀졌습니다. 맨 마지막 칼럼을 보면 이제 첫해 기준 전년 대비 인상률인데요. 보통 증가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이제 특이한 거는 2005년 6회차를 보면 이제 마이너스 8.9%잖아요. 이때는 방위비 분담, 한국이 내는 방위비 분담이 줄었습니다. 줄었던 이유가 2005년 때쯤 되면 이제 주한미군 숫자가 획기적으로 많이 줄었고, 또 2005년에 2001년 9/11 9.11 사태 이후에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을 신속 기동군으로 바꾸면서 한국에 흩어져 있는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이나 오산으로 집중화시키는 작업을 하거든요. 이제 그것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과 미국이 대체적으로 한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을 상당히 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안을 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이제 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8.9%가 됐습니다. 마이너스가 됐던 게 사실 이때만은 아닌데요. 이 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1995년에서 1999년 사이에 1997년에 우리가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이게 재정적으로 굉장히 곤란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한국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한때 마이너스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게 증가를 했었죠. 대체적으로 보면 방위비 분담이 이제 계속 증가를 했었고, 가장 많았던 것이 25.7%가 증가됐던 5차 협상이었네요. 2018년에 있었던 10차
개정이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유효 기간이 1년이 됐습니다. 유효 기간이 1년이 됐던 이유는 이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첫 번째 협상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무조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에게 많이 내라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2018년에도 마찬가지, 협상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상징적으로 미국은 10억 달러 이상을 내라고 했었고, 또 우리나라는 상징적으로 1점 이상은 낼 수가 없다라고 이제 협상을 하면서 서로 버텼던 거죠. 결국에 이제 타협점이 찾아졌고, 10억 달러 미만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미국이 그러면 이 협정의 유효 기간을 1년으로 하고 1년 후에 다시 협상하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11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방위비 분담금은 뭐냐? 뭐 협의로 정의할 수 있고 광의로 정의할 수 있겠는데, 협의로 정의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SMA에 의한 분담금이 이제 방위비 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광의로 말씀드리면은 그 SMA 분담금 플러스 우리가 소파 협정에 의해서 주한미군 기지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각종 세제 혜택을 줍니다. 또 주한미군의 한국군이 지금 파견되어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카투사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카투사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한국 군이니까 한국 정부가 내잖아요. 그런 것을 포함한 것을 모두 방위비 분담금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광의의 이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의 정의인 SMA 분담금만 가지고 보면 분담금이 크게 4개로 나눠져 있어요. 크게 4개의 그 범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주한미군 고용원 인건비, 주한미군 기지에 일하시는 분들의 이제 인건비인 거죠. 두 번째는 군사 건설비인데요. 이건 이제 비전투 군사 시설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한미군 막사를 신축한다거나 개수 보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고요. 세 번째는 연합 방위력 증강 사업비입니다. 뭐 활주로 같은 데 정비고 같은 거 만드는 거고요. 네 번째는 군수 지원비, 탄약, 저장, 뭐 관리, 뭐 이런 것에 필요한 이제 그 비용들을 말합니다. 4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주한미군 고용원 인건비,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 증강 사업비, 군수지원비,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그 특히 한국의 진보 진영에서 문제시 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미 집행의 규모가 이제 상당히 크다는 거죠. 2018년 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군사건설 항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현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약 9,300억 원 정도가 아직 미집행됐다고 하고, 군수지원비도 지금 현재 한 562억 원 정도가 미집행됐다고 합니다. 현물로 지원하는 건데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에는 2018년 6월 기준으로 한 2,884억 정도가 아직 미집행됐는데, 당연히 현금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그 은행에 그 예치를 해두겠죠. 네, 은행에 예치를 해두면 그만큼 또 이제 이자 수입이 이제 초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집행의 규모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의 돈이 필요 없는데 미국이 요청을 했다라고 생각될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이걸 문제 삼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쟁점이 되는 거는 이제 분담금 전용 문제입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분담금인데, 그 비용을 가지고 뭐 주일미군이나 과미군 기지를 정비하는 데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분담금 전용 문제가 나오기도 했고, 주한미군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택과 오산화로 집중화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과 한국이 절반 정도씩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는데, 미국이 분담하기로 한 비용을 주한미군에 대한 분담금에서 전용해서 쓰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이 훨씬 커지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미집행의 규모가 크다는 것과 분담금 전용 문제 때문에 지금 진보 진영에서는 이 주한미군 분담금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그 한국의 보수 진영에서는 이 방위비 분담금이 사실상 국내 경제로 환급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국방백서에서 나오는 2018년 국방백서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의 대부분이 우리 경제로 환원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제한군인회와 성우회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우리 경제를 이제 환원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주장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그 방위비 분담금을 구성하는 것 중에서 주한미군 고용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한국 그 근로자들이 월급으로 수령을 해서 한국 내에서 이제 그 돈이 돈다는 것이죠. 군사 건설비도 약 12% 정도만 현금으로 이제 우리가 그 미국에게 줍니다. 이게 설계 감리비로 주는 건데요. 나머지는 우리 업체가 이제 공사를 해서 뭐 발주를 하고 또 공사 관리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그 사업을 하고 또 그 사업에 대한 대가를 받고 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 이제 돈이 돈다는 거죠. 군수지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군인회와 성우회는 이제 90% 이상의 방위비 분담금이 이제 국내 경제로 환급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와 보수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보는 시각이 이제 확실히 그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 11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주장은 그 우리 10차 때 그 협상했던 그 협의했던 것보다도 400% 인상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한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조 달러를 인상을 요구하는 건데 사실상 터무니없는 인상 요구죠. 그동안 그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가장 높았던 인상률이 25%였었나요? 그랬는데 지금 400%를 인상을 요구를 하니까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입니다. 미국의 주장은 이제 새로운 항목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그 한국을 위해서 한미 군사 훈련을 하는데 그 미국의 전술 자산을 한반도로 가지고 오는 비용을 왜 미국이 내야 되냐라고 뭐 최근 1, 2년간 계속 불만을 표출을 했잖아요. 새로운 항목이라 하면서 이제 미국의 주장은 그런 비용까지 이제 한국이 내라는 거죠. 또 주한미군이 미군의 그 신속 기동군을 만들겠다는 그 방침 안에서 순환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한미군의 그 부대들이 한 9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고 이제 다른 부대가 오고 하는 순환 배치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주장은 주한미군이 순환 배치하는 이유도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거니까 그 비용까지도 한국이 내라고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항목에 이런 새로운 항목을 포괄을 해서 400% 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한국으로서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한국의 주장은 우리가 뭐 2018년에 한 1조 정도를 냈는데 1조 조금 넘게 냈는데요. 실질 지원은 1조가 아니라 한 1조 5천억 원 낸다는 게 이제 한국의 주장입니다. SMA에서 우리가 그 지불하는 것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광의의 그 방위비 분담에 의하면 뭐 카투샤와 경찰 지원, 뭐 부동산 지원, 기지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금액들을 다 합치면 한 1조 5천억 원 정도 된다는 게 이제 한국의 주장인 것이죠. 1조 5천억, 한국이 주장하는 1조 5천억 원과 미국이 주장하는 지금 6조와의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제 협상이 결렬되고 있는 것인데 내년 1월에 이제 협상이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얼마만큼 그런 분담금을 내고 있느냐, 다른 나라의 경우를 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일본도 지금 주1 미군이 있지 않습니까? 주1 미군 주담 비용의 한 75%를 지금 일본이 그 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한 2조 1200 정도를 부담을 하고 있는 건데, 한국이 1조 조금 넘게 부담을 하고 있는 거니까 한국이 한 2배 정도 부담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지만 이게 단순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 게 지금 주한미군이 한 28,500명 정도인데 비해서 주일미군이 한 54,000명 정도니까 미군 규모가 한 2배 정도 되고 일본이 주1미군 분담금으로 한국 주한미군 분담금이 한 2배 정도가 낸다면 어느 정도 이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낸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협정이 2021년 3월에 종료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이제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국이 일본에 300% 인상을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조 3,360억 원 정도를 내라고 하는 건데 일본 입장에서도 이제 급격한 인상인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한국과 미국 간의 그 방위비 그 협상이 내년에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에도 약 3만 8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요. 이게 나토의 맥락에서 주둔을 하고 있는데 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약 1조 1,700억 원 정도를 독일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의 경우에는 이 분담금보다도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이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를 2%까지 맞추라고 이제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방위비와 지금 국방비가 이제 연계돼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2014년에 나토 회원국들, 29개 나토 회원국들이 2024년까지 각국이 다 GDP의 2% 국방비를 지출하겠다고 이제 그 약속을 했는데요. 이거를 마칠 수 있는 국가들이 이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1.3%를 내고 있는데 독일은 이제 2024년까지 1.5%까지는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이 계속 압박하는 거죠. 더 많이 국방비를 지출해야 된다라고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나토의 경우에는 지금 유럽에 한 64,700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독일에 있는 그 미군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나토 예산이 한 2조 9,5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 중에서 지금 미국이 한 22%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계속 자기가 많이 못 내겠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미국의 기여가 한 16% 정도가 축소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그 부족분은 1,768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나머지 국가들이 이제 분담을 해서 메꿔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GDP의 2%를 맞추는 국방비를 맞추는 국가가 지금 2018년 말 현재 7개 국가인데 계속 미국이 더 많은 나라가 2%를 맞춰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미국의 압력 때문에 이 나토 회원국들의 그 국방비 그 누적이 2024년까지는 472조 정도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까? 우리가 지금 미국의 요구를 트럼프 현상이라고 보는 그 견해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현상이라고 하면 트럼프가 뭐 협상가 출신이니까 또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선을 위해서 방위비 동맹국들의 그 방위비 증강을 이끌어내려고 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미국이 그 해외 주둔 미군을 재편을 하면서 동맹국들이 지역 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1차적 책임을 지고 미국은 이제 동맹국을 돕는 역할을 하겠다고 이렇게 그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동맹국들이 1차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국방력을 늘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국방비에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2000년대 이미 중반에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의하면 동맹국들이 그 미군을 주둔하는 비용으로 75%까지는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는 75%가 아니라 이제 100%까지 주장을 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것 외에도 우리가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고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 있고 우리가 미국과의 그 무역 수지가 흑자라는 점에서 우리가 미국과 방위비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고지에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좀 연계를 해야겠죠. 이게 방위비와 주한미군 우리가 미국 무기를 구매하는 것과 연계를 하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3년간 12조 원 규모의 미국 무기를 구매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무기도 많이 구매하니까 이 무기 구매와 방위비와를 좀 연계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미국에 상당히 군수함에도 도움이 주고 있다 이런 식의 그 협상에서 그 이야기를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호르무즈에 우리 군을 파병한 것처럼 우리가 미국의 안보 구상에 이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주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동맹 간의 방위비 분담을 정량적인 숫자만으로 하는 게 조금 이상하죠. 우리가 정성적으로도 한미동맹이 공헌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자면 사드 배치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중국에서 받았던 이제 경제 보복 이것도 우리가 정성적인 측면에서 한미동맹이 이제 공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이제 미국에 각인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방위비 분담을 조금 더 큰 측면에서 이제 국방비와 연계시켜서 보면 우리가 뭐 독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 GDP 대비 1.3%를 방위비에 쓰고 있고 일본은 1%인데 우리 이제 2.3%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본은 개별 항목별로 이제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총액별로 이제 미국에게 이제 그 방위비를 주고 있고 분담금을 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만큼 미국이 예산 집행을 하는데 이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측면을 뭐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우리가 1월 달에 미국과 좀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